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실버게이트 파산과 실리콘밸리 뱅크 등의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거래소 코인, 거래소 코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3월달 들어오면서 이게 좀 본격화된 측면들이 있는데 실버게이트의 파산,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그리고 미국 뉴욕주 시그니처 은행의 폐쇄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움직임들에 따라서 미 당국이 직접 나서서 진화에 힘쓸 정도로 계속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크레디트 스위스 이 부분을 흔들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들에 지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FOMC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0.25로 올라갔지만은 이후에는 피봇으로 넘어갈 개연성,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는 과정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이제 점점 얘기가 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이런 요소로 펼쳐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쪽에서는 좀 다른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들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에서 그 대안을 찾는 과정들이 암호화폐 쪽에서도 여러 차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래소 코인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이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덱스 거래소의 코인의 가격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인 측면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사도 있는데요. 은행 줄도선의 덱스라고 CS, 토큰 관심 촉발 이런 부분들로 타이틀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들도 나오죠. 네. 여기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등의 붕괴가 덱스와 CS 토큰으로의 이동을 촉발한 거 있다. 이거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코인. 이거는 그 중앙화 거래소 코인입니다. 그래서 OKB는 OK 거래소, OKX 거래소 이런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걸로는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의 대표격이 BNB, 바이낸스 체인의 토큰이 있죠. 바이낸스에 중앙화되어 있는 토큰 거래소의 토큰 중에서는 거의 대표격인 BNB가 있고요. OKX도 있고 후오비 토큰도 있습니다. 근데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는 이번 금융 사태를 지나오면서 좀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가격의 페어링이 상당히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토큰은 일단 제외합니다. 살펴보려고 이제 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차트 종목에 대한 차트 체크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화 거래소는 BNB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토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보면은 왜 그러면 여기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이어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요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개를 나누는 특징이, 이 모든 우리 업비트를 예를 들면 업비트에 가상 계좌로 나의 돈을 넣고 거기서 거래되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업비트의 지갑이에요. 업비트의 계좌, 업비트의 계좌 내에 나의 명으로 이제 분할시켜 놓아 있는 공인되어 있는 가상 계좌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나의 지갑들도 내부적으로 구분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돈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들이 발생할 경우에 거래소의 정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는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거래소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이런 금융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제재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중앙화 거래소 부분들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에 암호화폐를 매매를 하고 난 뒤에는 개인 지갑으로 옮기라는 얘기들을 예전부터 꾸준히 했었어요. 블록체인 자체의 해킹 요소는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해킹에 대한 문제가 크게 많지가 않은데, 대부분 다그 시크릿 키, 프라이빗 키 부분들을 관리하는 문제들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관리의 문제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인데, 주로 거래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 많은 자금들을 특정 많지 않은 지갑에 배치를 해놓고 여기에 대한 키들을 분실하든가 키에 대한 관리가 안 됐을 때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일어날 경우에 암호화폐에 대한 탈취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반대돼서 일반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런 거래소의
지갑을 각자 개인의 지갑을 연결시켜서 거래를 하고자 했던 게 2017년, 18년도에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경쟁이 안 됐던 이유는 거래량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데의 거래량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자금들을 유치나 거래가 일어나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는 덱스는 오히려 약간 P2P 개념의 거래에 준하는 움직임들이 예전에는 설계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느린 속도뿐만 아니라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이 매도를 받아줄 수 있는 물량 자체에 대한 이 분포나 이런 게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 같은 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덱스 거래소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제일 많이 아는 거죠.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거죠. 유니스왑이 있고 팬케이크 스왑이 있고 주로 음식에 많이 연결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DYDX라고 하는 또 탈중앙화 거래소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얘기에서는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거래량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인 요소의 업그레이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런 금융적인 위기, 이런 해킹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부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니까 사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기 자산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케어를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덱스 거래소를 찾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업비트를 기준으로 치면 우리는 업비트의 K뱅크의 가상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을 시켜서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죠. 근데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본인의 지갑을 특히 이더리움이나 이런 메타마스크나 이런 지갑들을 연결시켜두고 거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해당 네트워크에 지갑을 걸어두고 하기 때문에 모든 매매와 결과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수수료 부분은 시스템 제공업체인 덱스 거래소가 가져가겠지만 그 외에 모든 자금의 수치나 전송에 관련된 모든 요소는 개인의 지갑 베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게 덱스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끝나는 거는 내 지갑 안에 이미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말부터 중반부터 2022년 여기 요소로 크게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DYDX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측면이 있는데 DYDX라고 하는 덱스 거래소는 예전에는 느렸는데 얘들이 속도를 빠른 레이어2라고 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좀 빠른 사이드 체인을 통한 거래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면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해결했고 심지어 덱스 거래소에서 속도적인 측면이 해결이 되니까 마진, 선물 거래까지 개설해주면서 사용자들에 대한 니즈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DYDX가 사실 크게 많이 늘어났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압박, 탄압, 그리고 채굴 부분에 대한 압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탈출구들이 DYDX를 통해서 이루어진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금들이 그 거래소를 통해서 이동하고 교환을 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떴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 거래소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게 사용하는 거래소 토큰들을 가격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이 움직임들이 이제 조정 구간에서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 이번 금융 위기가 나오는 얘기들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사용자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두고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다시 살펴보면요. 금융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 돈을 암호화폐도 자기 돈이니까 돈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메리트가 어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속도가 지원이 됐고 중앙화 거래소의 가장 큰 특징은 큰 거래량과 빠른 속도였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커버를 해주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열일하는 게 DYDX고 여기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덱스 거래소들을 통합해서 조회를 하고 거래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작업들 하는 거래소도 생기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킨 프로젝트들이 지속되면서 덱스라고 하는
요소가 사용자들한테 점점 이제 메리트가 있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어서 얘기 드리면, 현재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에서는 덱스 코인, 중앙화 코인에서의 BNB는 이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좀 살펴볼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BNB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용도로 이미 많이 썼었어요. 이전에 업사 해칭하는 거, 비트코인의 조정에 해칭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였고, 그리고 BNB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BNB라고 하는 체인, 여기에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BNB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다뤄서 요 거래소 코인의 시리즈 2로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오늘은 그 앞에 그냥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 덱스 거래소, 덱스의 토큰,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유니스왑이 그 대표주자입니다. 대표주자, 이전에 대표주자이고요.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이더리움이 진행됐던 이유가 이더리움이 가장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 많거든요. 토큰도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기반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DYD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 마스크 지갑, 그리고 코인베이스 지갑, 뭐 이런 여러 지갑들하고 같이 붙여서 그 해당 지갑에 있는 코인들을 굳이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이 지갑 간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을 지원하는 덱스 거래소, 여기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왑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고요. 밑에 내려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 덱스 거래소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을 설명해낸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AMM이나 자산 유동성, 뭐 차익 거래, 뭐 비용,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을 이제 유동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뭐 제시하는 내용들을 참여했을 때 받는 리워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화 거래소는 그런 시스템들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덱스라고 하는 특성상 이 부분에는 참여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시스템 설계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들이 사실은 좀 딥한 내용들이고, 이게 금융, 탈중앙화, 예전에 금융기관, 레거시 금융기관에서 진행되던 금융상품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오늘 내용을 할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덱스 거래소에서 거기에는 있는 토큰들, 거래소 코인들 중에서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것, 주의 있게 봐야 되는 코인들,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조금 가볍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이 기본 구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해야지만 이해가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야 뭐 다 알겠지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인들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정도만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 드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2 레이어 2의 블록체인 베이스에도 유니스왑과 에이브 배치를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레이어 2 블록체인이 나오죠. 베이스라고 나오는데, 이런 레이어 2라고 하는 내용들로 나갈 경우에는 뭐 꼭 여기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사이드 체인, 별도의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블록이 생성되는 기간이 짧고,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스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거래할 때마다 그 비용을 내야 된다면 엄청 많이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이드 체인으로 해서 그 수수료 부분들을 없이 하든가 아니면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거래되게 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과치만 본 체인으로 이렇게 기록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게 레이어 2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걸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통 불러요. 비트코인 라이트닝도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인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들로 그쪽에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넓혀가는 겁니다. 본 체인의 모든 데이터를 다 심지 않고 결과만 기록하는 형태로 해서 블록체인의 상에서도 확인이 되게 한다고, 실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좀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좀 서로가 이익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다. 그 개념이 레이어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유니스왑이나 이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유니스왑에 대한 부분들도
차트 부분들 보면은 뭐 빗썸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업비트의 비트마켓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원화마켓에 들어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트 체크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드릴 겁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입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세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신세틱스라고 해서 SNX입니다. 티커는 SNX 티커 신세틱스.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자주 언급이 될 개연성이 높아요. 자주 언급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합성 자산을 거래하고 발생하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합성 자산이라고 하니까 좀 복잡한 느낌입니다. 무슨 말이야, 합성 자산? 예, 우리로 치면은 기존의 금융 상품으로 치면은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생 상품 같은 겁니다. 파생 상품. 실제 그 뭐 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지 않지만 그거를 지표화했든지 그거를 별도의 다른 상품화 형태로 만들어서 그 지수, 지표, 어떤 상품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다 별도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합성자산이라고 하고 신세틱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는 여러 파생 상품들이 이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걸 하는 거래소, 거기서 진행되는 토큰입니다. SNX. 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여러 종류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나 아니면 이 비싼 내용들. 이 과정에 선행되는 많은 요소들이 이 시장이 파생 상품으로 진행되는 상품 시장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본 내용은 뭐 한 100 정도 된다고 하면 파생 상품 시장은 여기를 파편화시켜서 어떤 상품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관심 있는 상품들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과정에 중요한 코어되는 요소 단계가 있죠. 그거를 토큰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큰화되어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를 초기 단계에서는 STO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금융회사들도 정부 당국과 함께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인 거예요. 기존의 레거시 금융하고의 접점을 찾는 과정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면서 여기는 국경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게 되어버려요. 토큰의 특성상, 암호화폐의 특성상 전송이 자유롭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전송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주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시장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단일 시장 형태로 엄청 커져버릴 수 있는 시장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가는 과정에 뭐 신세틱스를 무조건 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류의 시장들을 형성시켜서 거래를 하는 거래소의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목해 볼 만하다. 신세틱스는 주목해 볼 만한 아이템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트는 신세틱스에 대해서 차트를 체크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어서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세틱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리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구축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디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디파이. 요 사용자가 SNX 토큰을 담보로 다양한 이제 실물 자산을 추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물 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값들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성한다. 합성 자산을 발행할 수 있고 이걸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이더 같은 경우 이더의 스테이킹을 걸어놓은 물량만큼 이거에 랩핑이라고도 하고 합성이라고 하는 요 코인 S이더를 만들어서 이걸 거래하는 거예요. 본 내용은 스테이킹 되어 있는데 그 스테이킹된 내용을 가지고 파생 상품처럼 만들어서 이 파생 상품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본 상품처럼 같이. 이런 식의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동성을 더 키워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유동성을 키운다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위기 때는 어마어마한 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얘는 달러, 금, 석유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합성 자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SNX 토큰은 담보뿐 아니라 스테이킹, 뭐 채무, 차익 거래, 차익 거래는 아까 얘기했던 뭐 S이더 같은 경우에 여기 스테이킹 걸어놓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 가격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거래를 통해서 차익 동안 금액을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위해 좀 쓰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SNX 토큰이 쓰여지는 겁니다. SNX에 대한 부분들 보면 홈페이지에 내용들을 보면은 예치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예, 금액이 이걸 5억 달러 정도가 지금 예치돼 있다고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요 신세틱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예, 유니스왑은 일반 암호화폐에 대한 토큰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개인 지갑 간에 있는 부분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덱스, 유니스왑에 대한 부분들 거래량이 많으니까 좀 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신세틱스는 합성 자산을 만들어가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다. 거기서 쓰는 토큰이다. 그 다음이 덱스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바로 DYDX입니다. DYDX는 기존의 덱스 거래소가 낮은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 유동성이 문제가 됐는데 주 관점이 유동성에 대한 공급 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진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채널의 레이어 2를 활용을 해서 아예 사이드 체인으로 이 거래 자체를 빠르게 그냥 처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값만 네가 출금하고 싶어? 거래 자기 지갑에서 확정을 시키고 싶어? 이러면 본체인으로 옮기는 형태로 완전히 독립해서 빠르게 진행해주는 덱스로 접근을 했고 이 부분들이 마진, 선물까지 지원하면서 사용자들이 덱스 거래처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필요성, 니즈, 상품을 다양화시키면서 이제 덱스 거래소의 거래량을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급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취하고 덱스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던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덱스 거래소예요. 덱스 거래소.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내 지갑에다 넣어놓은 자산을 거래를 하는 덱스 거래소입니다. 그런데도 빠른 속도와 마진까지 처리를 해주는 선물까지 처리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DYDX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엔젤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 주요 VC들이 뒤에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DYDX의 급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또 해시드, 국내 투자사죠. 암호화폐 투자사죠. 해시드가 여기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DYDX 내용을 보면 레이어 2를 적용해서 빠르게 된다. 빠르게 되고 이제 수수료도 낮고 가스비도 없고 빠른 출금할 수 있다는 거. 가고 보안도 빠르게 되고 체결도 빨리 된다.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검증된다는 거는 이거는 내부적인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거래가 완료됐을 때는 전송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확정 지을 때는 전송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체인에서 이 데이터가 그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옮겨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 옮겨진 과정에서는 빠른 속도가 처리되고 나서 다시 내 지갑에 확정적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또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가 엄청 빠르고 여기서 수수료가 낮다는 거지 본 체인에 올 때는 동일한 수수료, 동일한 가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이드 체인 안에서 오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안 되던 부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DYDX를 사용하는 특히나 이제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를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었던 이제 중국 자본들이 초기에 이 부분들을 엄청 사용했었어요. 그런 부분들 정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리가 업비트에도 있는 코인이죠. 업비트에도 있는 코인입니다. 자, 1인치입니다. 1인치. 자, 1인치 거래소 이거 같은 경우는 1인치 네트워크에서 쓰는 건데 1인치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1인치는 일종의 디파이 가격 비교 서비스다. 우리 그쪽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이나 2000년 초반대에 하고 2010년도, 2020년도 컴퓨터 같은 거를 찾으려고 할 때 가격을 여러 쇼핑몰에 있는 가격들을 비교 분석해주는 다나와 사이트 같은 거 있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덱스 거래소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거래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덱스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거래소 하나만 가지고는 거기에서 유동성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덱스 거래소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토큰 교환을 원할 때 매매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분산형 거래소 덱스에 상존하는 유동성 풀을 검색해서 최적의 조합을 제공하는 애그리게이터, 통합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 관리자. 그 역할을 하는 게
예,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커브도 나오고 유니스왑도 나오고 밸런서도 나오죠. 여기에 디파이에 뭐 예치되어 있는 금액들 상위 덱스들의 코인 교환 조건을 한 번에 모아서 비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예, 해주는 겁니다.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게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가 예, 그 덱스 코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건데요. 예, 물론 아까 초기에 얘기했듯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예,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이 있고 OKX 코인이 있고 호비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BNB만 체크할 겁니다. BNB만 체크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유니, 예, 유니스왑의 유니, 그 다음에 시네틱스의 SNX,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DYDX, 예, DYDX 거래소 토큰, 예, 그리고 예, 1인치 네트워크에서 쓰는 1인치 예, 코인.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네,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내용들은 한 번에 바로 하기에는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 차트적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은 오늘은 SNX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살피고요. 이어서 예, 계속 다음 주중에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거래소 코인 시리즈로 해서 예,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원화 차트가 아닌 것도 있고요. 원화 차트 아니어도 차트가 좀 긴 거,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 거래소 위주의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 체크를 할 거고요. 이 경우에 값에서는 단위가 틀리니까 좀 틀릴 수 있지만 전체 추세 움직임은 거의 같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늘은 신세틱스의 토큰인 SNX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트는 바이낸스 일봉 차트 기준으로 살핍니다. 여러 알트코인을 살피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살피고요. 제공되는 값들은 모두 일봉 차트 기준의 종가로 확인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차트 비교 체크하는 기본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SNX가 2021년도에 큰 움직임이 이어서 났습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토큰, 이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승으로 막 이어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작게 상승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약간의 그 거래소의 퍼포먼스에 따라가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고 해당 거래소에서 나오는 이벤트나 거래 내역들, 뭐 거래 퍼포먼스, 이런 프로젝트의 확장을 위한 뭐 협업 이런 부분들이 기사들이 나올 경우에 이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약간 주식을 치면 펀더멘탈적인 측면들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보면은 2021년도에 움직임이 상반기에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움직임이 뭐 2원대에서 여기 28원대까지 갔으니까 절대 작게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나온 뒤에 나온 값들을 보면은 중요 값들, 중요 지지장가 223달러, 21달러, 구간 끝값 16달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밑에는 밑에 또 체크해 놨습니다. 1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 구간이 파동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파동이 두 개. 2021년도에 큰 파동이 두 개가 나왔고 그 파동이 따라서 값을 다 체크해 놨으니까 이 값들에 대한 확인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역시 되돌림 부분이죠.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자, 이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되돌림이 지속적으로 중요 값들에 대한 되돌림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죠. 여기에 구간 끝값에서부터 계속 위로 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때 움직임에서 이때 22년이 아니고 이게 21년도입니다. 이때 나온 값들은 다 21년도 값들입니다. 하방이탈이 이때 21년도에 나왔던 되돌림 받는 구간에 대한 움직임들은 강하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지만 이후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야 되죠. 자, 이때 나왔던 움직임 이후에 하반기 때 그러면 하반기탈하고 난 뒤에 나온 2021년 하반기 때 움직임에서는 후반 끝에도 못 미치는 움직임으로 약세 전환의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약세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움직임이 이쪽으로 치기 시작했으면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면 이후에도 추가 상승의 모습을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에서는 여기가 약했다. 2021년도에 후반기에 나왔던 차트는 앞에 나왔던 구간 2021년과 상반기에 나왔던 두 개의 파동들 중에서 위의 파동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밑에 파동만 공략하고 사실상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하반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2021년 초반에 나왔던 첫 파동의 구간만 공략이 진행이 되고 위의 구간은 공략 없이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만 놓고 본다면 자, 여기에 대한 공략 가능성 두 개 다 열어두고 보지만은 차트 패턴상 여기 2021년에 나왔던 구간을 압도하는 움직임이 나오질 않았다. 하락분의 절반을 못 넘긴 거예요. 절반을 못 넘겼기 때문에 여기 절반 구간에서 강한 저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파동상으로는 자, 이렇게 갖고 쭉 내려갔으니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정도의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의 움직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강한 저항, 여기는 저항 관점으로 보고요. 여기 두 개는 돌파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6.75원, 75원이 아니죠. 16달러 여기 구간에 값이 차트가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는 열어둔 상태로 구하는데 여기는 저항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상승턴에서 잘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16.7원 정도에서 16.7달러 정도에서 저항이 잡힐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 거기까지 만들어지면 베스트다. 그런 뒤에 조정이 오고 그런 뒤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돌파 가능성을 보고 이 돌파는 그때는 21달러, 23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같이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6.7달러 위에 올라앉는 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바로는 올라앉기가 힘들 것 같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값에 왔을 경우에 차트가 왔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정도의 의견이고요. 자, 이후의 움직임을 같이 또 살펴보면요. 추가 하락이 나왔죠. 2022년도에 여기도 역시 5월달, 6월달 구간에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타 알트코인과 동일한 형태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움직임의 작년에 11월달, 12월달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2023년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자, 이 구간에서 특히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는지를 봐야 된다. 거래량. 여기 구간은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어요. 작년 2022년도에 움직임에서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6월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왔어요. 그 거래량에서 2023년도에는 꾸준히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막 급등에 쭉쭉쭉 가는 모습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상승 구간에 거래량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값에 종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으면 이 움직임에 개입하는 스마트 머니가 있다고 봐도 되고요. 근데 그런 지지 라인들이 지속적으로 깨지는 모습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되면 사실상 이게 시장의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좀 더 많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움직임의 강도나 움직임이 나오는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좀 늦춰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살피는 겁니다. 자, 2023년 구간, 작년 말과 2023년 구간을 같이 그럼 살펴볼게요. 현재 움직임을 보면은 2022년 11월 달 났던 1.7달러, 1.9달러, 2.14달러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됐네요. 한꺼번에 진행돼서 2.14달러까지 돌파가 나오고 근데 지지가 깨졌죠. 두 번 다 지지가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긴 두 번이니까 다음번에 여기 또 오겠죠. 지지 여부는 상관없이. 자, 그러면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은 구간 이탈값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중요 지지장은 공략을 못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 드리는 거는 그 과정이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차트가 나와 있지만 차트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나왔을 건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이어졌죠. 이때 조정은
구간 끝을 향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조정으로 이어졌고 여기가 지지가 깨진 상태. 그리고 지지가 이어졌는데 구간 끝은 오지를 않았어요. 오질 않고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중요값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가 확보 이어지고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여전히 여기는 힘을 발휘는 못하죠. 여기는 안 와요. 구간 끝으로는 안 오는 움직임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1월 달에 중요값들이 형성이 됐죠. 형성이 된 과정들을 같이 적용해서 보면 여기는 힘을 계속 못 받습니다. 여기 계속 깨지죠. 계속 깨져요. 계속 깨지는데 여기는 2.264는 음봉 종가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여기는 양봉 종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고 나면 반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움직임 나왔을 때 중요값에 대한 종가 확보가 다시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3.19달러에 대한 종가 확보는 실패를 했어요. 흔적만 2번 남겼어요. 세 번째는 돌파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돌파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는 패스하는 지역 같네요. 그냥 계속. 여기가 강한데 5월의 중요값 3.197달러 강하고 지지는 2.264가 강하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불사 여기가 깨져버렸네요. 딱 202평이 여기 왔을 텐데 여기 지지를 받았으면 사실은 여기 위에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가서 추가 지지를 받았을 개연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현재는 여기가 종가가 한번 깨졌어요. 여기도 앞에서 깨졌지만 그래서 여기 종가도 깨지고 여기도 종가가 지속적으로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구간 끝, 드디어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왔네요.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나온 뒤에 확정적 음봉 종가가 나왔죠. 종가가 나왔으니까 이때의 움직임은 구간 이탈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1월달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없이 올라갔어요. 지지 테스트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여기에 종가 공략을 못하고 여기 하단 변곡 지지도 받지도 못하고 추가 하락이 이어집니다. 하단 변곡을 지지를 받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분만큼 추가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자리예요. 근데 지지를 못 받았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 받아야 되죠? 2.389달러와 2.264달러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가 실패를 하면 1.869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1.869까지 밀린다면 1.932달러 지지 테스트까지 같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 자리는 사실 돌파를 했던 자리예요. 돌파를 한 자리예요. 돌파했기 때문에 내려올 경우에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다. 첫 번째 하방 돌파가 나오든지 두 번째 첫 번째 지지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 자리에 또 다시 온다는 내용도 될 수 있는 게 하면은 그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오는 게 맞죠. 1.869달러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희망회로입니다. 여기에서 2.264와 2.389달러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베스트겠다. 이 경우에 보니까 202평이 지금 2.264달러 근처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한번 됐고 여기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에서 2.264와 2.144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여부를 살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 202평을 찌르고 말아 올리려고 하면 여기까지 지지 테스트가 이어질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확정되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56달러 지지 테스트 할 수 있고요. 2.389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값은 여기로의 상승을 염두에 두는 발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 중에 어느 한 곳에선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면 돼요. 그런데 202평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2.264달러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찌르고 반등하는 게 가장 모습은 좋다. 힘있게 갈 수 있으니까. 이 확정적 종가 지지를 받고 움직이면 해당 추세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가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발판을 확정적으로 지지를 못하고 가는 움직임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움직임에서는 거래량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2.389 혹은 그 위에 2.45 달러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왔을 경우는 좀 제한적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재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올라간다고 보면
네, 2.757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살피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 조정은 2.456달러가 깨지면 2.389달러, 2.264달러에 대한 확정적 지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약간의 지지 테스트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나온 뒤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정도가 SNX 코인에 대한 차트적 접근입니다. 차트적 접근인 거고요. 이 내용들은 상반기 이후 하반기 구간에서도 유용하게 메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STO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성자산 뭐 이런 부분들로 파생상품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해당 거래소를 운영 중인 신세니티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다시 언급될 가능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큰 거래량들, 조정 구간에 나오는 거래량들은 이게 상승 매도든 매수든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본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서 확정적 반등 움직임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좋은 형태의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정적 종가를 좀 받아라. 확정적 종가만 받아지면 그냥 자신감 있게 매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지금 눈여겨서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NS 코인에 대한 차트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또 시리즈에서는 간단 설명은 배제하고 이제 유니스와 그 다음에 DYDX 1인치 코인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 또 이렇게 주말 정도에는 중앙학 거래소의 대표격인 BNB 코인에 대해서도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